반갑습니다. 우리 학원의 논술연구소장 맡고 있는 송성근입니다. 낯익은 분들이 올해는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 낯익은 분들이라 하면 위에 형제들이 있는 부모님들이 한 2회 정도는 오시는 것 같은데, 올해 우리 아이가 중학교 처음, 내가 첫째다. 잠깐 손 들어주시겠어요? 애가 첫째다. 네. 이게 다르긴 다릅니다. 그러니까 첫째인 경우하고 둘째, 셋째는 잘 없겠지만 둘째, 셋째인 경우하고 좀 다르긴 합니다. 어디에서 다른지는 이제 다들 애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첫째는 모든 게 다 처음이죠. 그리고 시행착오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절박하게 다가오는 게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애가 둘째가 있으면 첫째 아이에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걸 둘째 아이에서 반복하지 않으려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노력을 하시는데,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한 번 실패라는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 한 번 뭐가 잘못되면, 어긋나면 너무 속상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또 2028학년도 대입제도가 바뀐다는 흉흉한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그 길로 갈 것 같아요, 이번에는. 왜냐하면 보통 교육제도가 개혁안을 처음에 발표했을 때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언론이고 어디고 이제 막 떠듭니다. 백분 토론이고 어디고 막 논쟁이 벌어지고 그러는데, 이번에 잠잠하죠. 교육부 장관이 발표하고 나서 대체로 저게 맞다. 예를 들어서 가장 핫 이슈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서논술 유형 강화와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굉장히 빅뉴스고 쇼킹하거든요, 우리나라 입시 역사에서. 근데 수능에 물론 그게 나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신이 이제 그렇게 가겠다는 건데, 그 의미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이 정도 슈퍼 헤비급 충격입니다, 이게. 근데 대체로 다 동의해요. 왜냐면 이게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미래의 방향이다. 왜냐면 우리가 그 전에 인공지능 얘기를 또 막 겪었잖아요. 그리고 또 애들 문해력 떨어진다, 점점 똘추가 돼간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들으니까 심심하다는 건 줄 알고 이러니까 이 방향이 맞는가 보다. 그래서 요즘 좀 잠잠합니다. 제가 이제 조국 사태 얘기를 지금 거의 한 3, 4년째 우려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도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번에 예전에 그 조국 사태가 가져온 게 여파가 너무 컸습니다. 왜냐면 그때 쉽게 말해 대형 고위공직자의 대형 입시 부정 사건이 터진 거였죠. 그래서 다급하게 대입제도를 수정을 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아무 준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수시의 선발 인원이 80%였고, 어머님들 입시의 역사를 잘 모르실 텐데, 서울대에서는 정시에서 아예 뽑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한참 나오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이대로 우리나라가 한 5, 6년 가면 정시는 아예 없어지고 그냥 패자부활전의 의미만 생기고 수시 위주로 가겠구나, 이렇게 하고 있다가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비리 사건이 땅 터진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입시제도에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정시 선발 인원을 20%에서 명목상 선발 인원을 40%로, 처음에는 50%로 늘리겠다 했는데 갑작스럽다 이래가지고 40%로. 땜빵이었죠, 사실은. 국민들이 차라리 수시가 이렇게 마음대로 뽑는 거였다면 수시 아예 하지 말자, 이런 분위기로 막 갔죠. 그래서 정시 인원을 갑자기 대폭 늘린 거예요. 근데 이게 아구가 안 맞아요. 왜냐면 정시 인원을 늘리려면 대학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정시 인원을 그냥 확 늘려버린 거예요. 수능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돼요. 변별력이라든지. 수능은 항상 모순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난이도가 높아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수능이 쉬워도 안 되고, 그 예술적인 기준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수능 가지고만 못 뽑는다면 다른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또 대학별 고사도 못 보게 하고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정시 인원을 확 늘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되기 이전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교육제도를 손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거친 중에 나온 입시 제도가 이번에 2028학년도 대학 입시 개혁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반발이 많지 않고요. 제가 전반부에서는 부모님들이 그걸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기 때문에 현 중2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중1, 제 생각에는 지금 현 초6인 학생들 경우에는 이게 제도 보완, 수정 보완을 거치면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예측은 수능에 선원술이 들어가는 징검다리의 과정이라고 봐요. 혹은 수능이 자격구사화하는 중간 다리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대학 입시의 초점은 점점점 수능에서 이제 어디로 옮겨가겠습니까? 내신으로 점점 옮겨갈 것입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요런 순서로 쭉 갈 것이고요. 이건 국어지요? 예, 국어는 여기서부터네요. 그 얘기 이제 잠깐 들어가기 전에 6학년이 어떤 포지셔닝을 갖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리고 입시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Y축은 공부의 재미를 느끼는 정도입니다. 위로 갈수록 공부가 네, 레이저 포인트를 쓸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위로 갈수록 공부의 재미를 많이 느끼게 되고 X절편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공부의 동기가 강해지는 겁니다.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하는지 안다. 우리 애들 자주 하는 얘기가 뭔가요?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런 얘기들 안 하는 아이들입니다. 이 중에서 그러면 이제 4분면이 있는데 공부를 제일 잘하는 아이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A, B, C, D? 그렇습니다. B에 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이 확실하죠. 공부가 너무 재미있고 이런 과정이 왜 중요한지 알겠어. 얘들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엄마 아빠가 시키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합니다. 학원 스케줄 자기가 다 알아서 짭니다. 아빠가 도와줄 거 없니? 와보면 현금 말곤 없습니다. 지가 다 알아서 하는 애들이에요. 심지어 학원 스케줄도 더하고 빼고 이거 지가 다 해요. 실제로 중학교 정도 되면 그런 애들이 제법 됩니다. 극소수이긴 하나. 얘들은 우리의 이야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일 못하는 아이들은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얘들입니다. 공부의 재미를 못 느낄 뿐만 아니라 그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맨날 자죠. 밤이면 깨어납니다. 유튜브 아니면 인스타 아니면 게임에 빠져있는 애들이에요. 어딘가에 과몰입되어 있는 애들이고 좀 뭔가가 결핍되어 있는 아이들이고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 아이들은 공부보다는 치료가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제가 지금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애들 가르쳐 봤을 때. 그래서 얘들도 우리에게서 논의의 대상에서 빼겠습니다. 그럼 이제 남는 게 A 아니면 D입니다. A는 공부가 너무 재밌다고 느끼지만 왜 해야 되는지는 모르는 아이들입니다. 그렇지만 공부에 흥미도 많이 가지고 있고 열정도 있고 그래요. 너 이거 왜 하니? 물으면 재밌으니까 하지. 그거 말고는 몰라. 얘는 어떤 애들이냐면 공부를 재미있어 하진 않아요. 때로는 하기 싫어하기도 하고 억지로 하기도 하고 그런데 왜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자, 우리의 의문은 이겁니다.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아이들이 6년의 시간이 남습니다. 누가 더 발전 가능성이 있을까요? 분명히 틀림없이 우리 아이들은 A, B, C, D 어딘가에 속합니다. 그렇죠? 이 밖에 있는 애들은 없어요. 우리 아이는 여기에 속하면 제일 좋겠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논의의 대상에서 빼자고 한 겁니다. 문제가 될 게 없으니까. 얘들은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그럼 이제 여기 아니면 여기거든요. 그럼 어디가 더 발전 가능성이 있을까요? 나중에.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머님들의 중학교 경험을 생각을 해 보셔도 됩니다. 중학교 과정이 재미있나요? 결코 재미없습니다. 선생님들이 재미있나요? 물론 그런 분들 가끔 있습니다. 체육 선생님들은 재밌습니다.
선생님들도 재미가 없죠, 심지어. 대체로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좀 젊고 말하는 것도 뽀로로처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시잖아요. 재미가 없으셔요. 아니, 재밌어요, 초등학교는. 근데 중학교는 재미가 없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중학교 올라가면 학습 자체가 재미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재미를 가지고 공부를 해왔던 아이는 이제 공부에서 재미를 못 느끼게 돼요. 그러면 그때 나를 지탱해 주는 건 이걸 왜 해야 되는가라는 목적의식이에요. 근데 목적의식이 없는 아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물론 막 C로 떨어지고 그러진 않겠죠. 그렇지만 어딘가에서 방황하고 있겠죠. 얘가 더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게 확실해요. 너 이거 뭐 큰 목적의식은 아니라도 돼요. 뭐 나는 의사가 될 때야. 나는 변호사가 될 이거 아니라도요. 영어 단어 이거 너 왜 하니? 하면 이거 그래도 외우면 독해가 그런 대로 더 잘 돼요. 라든지. 어법, 문법 공부는 왜 해야 될까? 사실 제가 공부해보니까 관계대명사 이걸 잘 모르니까 제가 해석할 때마다 말이 꼬여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먼 목적이 아니더라도 자기 스스로 동기를 발견해내는 아이들 있죠. 이런 걸 우리가 요새 전문용어로 메타인지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메타인지는 조금 위에서 바라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네이버 지도를 이렇게 펼쳐보면 자세하게 볼 수 있고 넓게 볼 수 있죠. 근데 자세하게 볼 때는 말 그대로 자세하게 길은 볼 수 있지만 내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근데 넓게 해서 보면 아, 내가 지금 여기쯤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얘들이 그런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잡한 길을 가는 상황에서 지도를 보고 있는 애들이에요. 지도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쪽에 역량을 키워줄 수 있을까? 또 얘가 나중에 B로 가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B로 가냐면요. 성적을 받으면 재미가 생겨요. 처음에는 지금까지 성적 없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올백 이런 거 나왔다고 쳐봐요. 그럼 부모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일단 식단부터 바뀌고 백화점 자유이용권 이런 거 딱 주시죠. 엄카 무한대로 쓸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애가 느낍니다. 아, 이 성적이라는 것이 이렇게 수많은 복지 혜택을 나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었구나. 아니,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적이 높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게 모르게 우러러보게 되죠. 그럼 어깨도 으쓱하지요? 자부심도 높아지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뭔가 좋아집니다. 그렇죠? 그 재미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공부에서 느끼는 재미와 중학교 공부에서 느끼는 재미가 차원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까지 느끼던 재미를 중학교까지 끌고 가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아이에게 학원 갔다 왔을 때 야, 재밌었니? 재미없었니? 이런 단순한 이분법 질문을 하시면 안 돼요. 보통 부모님들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재밌니? 재미없니? 이제는 그 질문에서 벗어나야 돼요. 재미라는 차원 자체가 아이의 판단 기준이 되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얘기가 우리 아이들을 포지셔닝 하는 부분에서 어쩌면 제일 중요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입시 제도를 잠깐 말씀드리는데, 너무 복잡하죠? 일단 있는 대로 다 적어봤습니다. 근데 이 중에 몇 가지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등급제죠? 1등급이 4% 이내입니다. 어머님들께서 유의하셔야 될 점은 모든 성적 분포는 피라미드 형태로 나온다는 겁니다. 원기둥 형태가 아니죠. 9등급이면 쉽게 말해 퉁쳐서 10등급이라고 나눠보면 아니 10%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피라미드 형태이기 때문에 4% 이내에서 끊기는 겁니다. 이게 5등급제로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기둥으로 생각하면 1등급이 20%가 돼야 맞죠. 2, 5, 10이니까. 근데 20%가 아니라 10%를 1등급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1등급 받기가 더 수월해진 거죠. 그러면 등급이 높아지면 자,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이제 뭐냐면 수시에서는 현 입시 체제에서도 그렇고 28도 그렇습니다. 수시에서는 등급만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분위와 표준 점수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 등급 컷에 걸리든 어떻든 간에 1등급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몇 개 과목 합이 5등급 이내 이런 복잡한 게 있어요. 그건 대학마다 학과마다 다 달라요. 2개 과목 합이 4등급 이러면 1등급 3등급 받든지 2등급 2등급 받든지 뭐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이 조합만 합이 두 과목 4등급 이내만 되면 된다. 이런 조건들이에요. 좀 복잡한데 그거는 공부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입시 제도가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보다 더 어렵다. 코인 투자보다 어렵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몇 번 설명을 들어보시면 이제 가락이 생깁니다. 근데 어쨌든 등급이 중요합니다. 수시가 뽑는 이는 절반이 넘으니까. 근데 여기서 등급을 10%로 늘려줬다는 것은 내가 1등급을 받을 확률이 커졌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의 학습 부담이 줄어들었죠. 무조건 줄어든 것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사탐 선택 과목이 있고 과탐 선택 과목이 있어요. 또 국어도 선택 과목이 있고 수학도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과는 사탐만 수능에서 시험 보면 돼요. 과학 신기하죠? 우리가 예전에 우리라고 퉁쳐서 미안한데 죄송한데 예전에 공부할 때는 문과 학생들도 과학 과목 하나 공부해야 됐고 그런 거 있었죠. 근데 요즘은 문과 내가 만약에 할 거 같으면 과학 과목 공부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 지원 학과마다 달라요. 근데 바뀌는 입시제도에서는 문이과 구분 없이 국, 영, 수, 과, 사 다 똑같은 시험을 보게 됩니다. 학습 부담이 줄었지만 성적 부담이 줄었지만 학습 부담은 더 늘어났다. 그죠? 성적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었지만 학습에 대한 부담은 늘었다. 이게 사실은 국민적 우려가 반영된 겁니다. 문과 애들이 과학 공부를 안 하니까 원소와 분자를 구분을 못 하더래요. 대학생이 됐는데. 이과 애들이 검찰과 경찰의 차이를 모르더랍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전 과목을 지금 다 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한국사도 더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진다는 얘기는 한국사는 사실은 pass or fail인데 요거 등급제로 가면서 조금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학습 부담 자체는 더 늘어났습니다. 변함이 없는 것은 수시는 등급만 반영한다. 그리고 정시는 백분위하고 표준 점수 이런 거 다 들어간다. 요 의미가 이제 중요한데요. 한쪽에서는 부담이 완화됐지만 한쪽에서는 부담이 강화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퉁친 거다. 현 수능 체제랑 실제 부담은 뭐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내려가고 올라가고 균형이 맞춰진 거기 때문에 문제 난이도는 전 과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근데 수정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선택 과목을 다 빼겠다 했는데 대한수학교육협회가 이제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미적분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사실은 그건 의대 때문입니다. 발표상에서는 의대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왔지만 맥락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입시제도 개편할 때 입시제도 개편은 투 트랙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의대나 이런 데 가는 치대 이런 데 가는 애들 있죠? 최상위권 아이들을 위한 입시제도에 대한 트랙이 있어요. 그거는 발표가 공식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치 약대와 그 나머지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능에서 아마도 수학은 선택 과목을 여전히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 확통은 이미 필수로 들어왔는데 미적분하고 기하 벡터 같은 경우는 여전히 선택으로 남을 가능성이 아니라 뭐 거의 확실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의대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수학은 뭐 별 변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능이 이게 5등급 체제로 바꿨다는 것은 자격고사화로 가는 하나의 징검다리다. 28학년 현 중2부터 만약에 이런 체제로 간다면
지금 6학년쯤에서는 수능이 자격고사화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지난 시점이거든요. 2, 3년. 그러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입시제도라는 것은 시소타기예요. 뭔가 하나 부담이 줄어들면 뭔가 부담이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나라시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국어가 잘 안 돼서 예, 요 평균이 이렇게 맞춰집니다. 자, 이제 내신이 변화가 커요. 수능 5등급제 변화는 사실 크게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수능에서도 등급이라는 게 뭐 1등급, 2등급 이런 게 다 묶어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5과목 합이 6등급 이내 이 얘기는 사실상 5등급제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쵸? 그러니까 수능에서 변화는 제가 보기에 전과목 체제라는 건데 이거 말고는 별 변화가 없어요. 그거보다는 지금 내신이 더 훨씬 변화가 큽니다. 우리나라는 수능과 내신이 연동이 돼 있어요. 성적 평가 방식이. 그래서 수능이 상대평가고 9등급제 1등급 4% 이내, 내신도 똑같이 상대평가고 9등급제 1등급 4% 이내 이랬습니다. 근데 평가 방식이 지금 현행 다릅니다. 수능은 오로지 지필고사 100이죠. 객관식으로 오로지. 근데 현 내신에서 지필 50이고 수행 50 합산해서 1학기 성적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필고사 100점 받았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물론 수행평가는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기본 점수를 많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지필고사에서 차이가 확 벌어지게 돼 있어요. 교육부는 무엇을 더 민다고요? 수행평가를 더 늘리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각 지자체, 학교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미래 세대에 맞기 때문에 일부 사립고에서는 100% 수행평가로만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뭔가 활동하고 쓰고 하는데 더 방점이 찍히는 것은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 예전부터 그랬다는 겁니다. 오산고 이런 데 들어보셨나요? 그 일부 사립고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필고사 내더라도 문제 한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잘 보시면 고교 학점제라는 거 들어보셨죠? 고교 학점제가 들어오게 되면 절대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 예전부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일부 막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고등학교 1학년은 상대평가를 남겨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또 대학들이 그러면 고1 성적만 반영하면 애들이 고1에 미친다. 이래서 안 된다. 이래가지고 갑론을 막이 많았습니다. 결론 이렇게 나왔습니다. 헷갈리실 텐데 절대평가 위주로 가되 성적표에 따로 상대평가를 표기하도록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절대평가라는 것은 90점 이상이면 다 1등급.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상대평가를 따로 표기는 또 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이거를 교육부에서 발표할 때 공식적인 발표를 안 하니까 우리가 답답한 거예요. 이게 의대 애들을 위한 겁니다. 자, 꼭 의치대, 약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스카이대라고 부르는 대학들에서는 이제 이렇게 할 겁니다. 전형 요강에 상대평가 점수가 표기된 성적표를 제출할 것. 상위권 대학들은 학교 내신 성적표를 그렇게 요구한다는 겁니다. 아직 이름은 붙지 않았지만 뭐 A형 성적표, B형 성적표 이름이 붙을 거예요. 그러면 A형 성적표는 절대평가만 표시된 내신 성적표예요. 예를 들어서 B형 성적표는 절대평가 플러스 상대평가 100분이라든지 이런 게 표기가 되어 있는 성적표예요. 근데 중하위권 대학들이 그런 성적표를 요구할 리가 없지요. 지금 대학 입학 인원도 다 못 채우는 마당에. 그러나 박이 터지는 것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대, 한양대, 이대 뭐 이런 대학들 있죠. 상위 7개 대학들, 중앙대, 경희대 쭉 해가지고 상위 10개 대학 이런 데는 여전히 전국에서 몰려들고 있죠. 제가 보기에 10개 대학까지는 가지는 않고요. 한 이화여대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서연고, 서성, 한, 이 상위 7개 대학 정도는
상대평가 내신 점수까지 요구하지 않을까. 이건 제 예측입니다. 이런 얘기를 아직 그 전문가들 측에서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전문가니까 제 얘기가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 얘기는 점점 확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핵심이 이 부분입니다. 이건 사실 이것도 뭐 9등급에서 5등급 바꾼 거나 사실 큰 차이도 없어요. 좋은 대학 가려면 여전히 내신은 상대평가라는 거예요. 별 차이 없죠? 이게 핵심이에요. 학교 내신 시험에서 서논술형 평가를 전면 도입한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반대가 없다는 겁니다. 대체로 다 동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갑자기 논술이 부각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학부모님들이 서논술 시험이 전면적으로 부각된다. 그러면 아우야, 이 쓰기가 중요하겠구나. 물론 쓰기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글쓰기 시험이 아니에요. 제가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속시원히. 문제 유형이 바뀌는 겁니다. 서논술 시험이 나왔는데 밑줄 친 기억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 이게 문제가 발문으로 성립이 되나요? 지금은 25개 문항이잖아요. 그럼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건 문제가 성립이 되죠. 25개 문항 중에 한 문제니까. 근데 문항 개수가 3문제, 문항 개수가 5문제 이랬는데 밑줄 친 기억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 밑줄 친 기억의 의미는? 이건 서술형 문제가 아니죠. 그럼 기존에 지금 인근 학교에서 보고 있는 서술형, 논술형 문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유명한 문항. 지문이 우리 부모님들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제 막매가가 딱 실려 있어요. 멋진 궁서체로. 그리고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위 지문에 나온 문학 작품이 한국 문학사에서 갖는 의의에 대해 서술하시오. 엄청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은 선택지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요리를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저것은 신라시대에 쓰여진 작품이다. 우리나라 시에서 서정성이 돋보인다. 서정성이라는 것은 뭐 마음에 있는 얘기, 감정을 풀었다는 거지요. 또 한자를 활용한 향찰로 기록이 되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이런 거 다 선택지에 나옵니다. 근데 그런 내용을 내가 선택지를 보면서 푸는 것과 내가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확실히 쓰기 실력이 있어야 되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아니 그럼 애들이 학습 부담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늘어나겠죠. 암기로 공부하려면 무지하게 힘들겠죠. 제 막내가 나올지 고려가요가 나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걸 암기식으로 공부하려면 싹 다 외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평상시에 독서를 많이 하고 평상시에 얘가 진짜 문학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있고 그런 애들이 만약에 이 시험을 본다. 자, 공부 따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잘 몰라도 서술 능력이 좀 뒷받침이 된다. 얘가 글빨이 좋다. 평소에 글 좀 써봤다. 공부 따로 할 필요 없어요. 제가 보기에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내신에 대한 부담을 확 줄여주는 변화입니다.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는 학습 부담을 더 늘려주는 변화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 이걸 암기식으로 공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서술형을 어떻게 암기식으로 공부해요? 그래서 지금 방점이 어디에 찍히고 있는 거예요? 독서하고 글쓰기에 방점이 찍히고 학습 방향을 그렇게 잡아줘야 됩니다. 우리가 국어 논술 학원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맥락을 가만히 보니까 그렇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도 겉으로 발표하지 않는 거지만 그 의미가 이 속에 감추어져 있어요. 자, 우리 평가가 정량적 평가가 있고 정성적 평가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정량적 평가는 객관식 가산채점이나 혹은 감산채점 방식입니다. 이건 선생님들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요. OMR 카드를 그냥 기계에 찍 하면 성적이 탁 나옵니다. 서논술형 평가는 정성적 평가입니다. 누가 평가하나요? 예. 교권 강화에 대한 간접적 제도 변화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게 문제가 많았죠, 최근에. 교권 강화를 제도개혁으로 보완하고 있는 거예요.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의 권한이 압도적으로 커집니다. 그리고 이의 제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서술형 평가에서 선생님들이 마구잡이를 평가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으로 들어가야 될 개념들이 요거 들어갈 때 만점, 그러니까 전체 점수가 나온다라든지 글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점을 이기 전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애들 글씨도 개인의 경쟁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글씨 못 쓰는 아이들이 있으면 교정을 빨리 보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교정학원 보내라는 게 아닙니다. 펜슬 키퍼라고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거 있고요. 유튜브 찾아보시면 글씨 바르게 쓰는 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연필을 가볍게 그려지고 여기에 계란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계란 떨어지지 말고 연필을 세게 잡으면 글씨 못생김. 세종대왕은 직각으로 글씨를 만들었으니까 곡선형으로 쓰지 마세요. 그거만 원칙을 잘 지키면 돼요. 연필 세게 쥐지 않고 직각으로 글씨를 쓰고 천천히 쓰면 글씨 다 잘 쓰게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우리 학원으로 보내면 됩니다. 우리 학원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글 쓰는데 글씨를 못 썼다. 요번에 새로 도입했습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예전에는 3 아웃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였는데 그게 뭐냐면 경고, 다음번에 잘 쓰기, 또 못 썼네, 지금 2 스트라이크야, 그 다음에 못 써오면 남아서 정서로 다시 쓰고 가야 돼요. 근데 이번에 1 스트라이크 아웃, 2028 교육제도 개편과 함께 찾아온 1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그래서 이번 주에 하고 갔어요, 애들. 글씨 못 쓴 애들 바로 남깁니다. 그리고 정서로 다시 쓰게 해요. 놀랍습니다. 잘 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 속고 있었어요. 부모님들, 자녀분들 글씨 못 쓴다는 거 거짓말입니다. 천천히 쓰고 각지게 쓰면 누구나 다 잘 쓸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너무 설명이 길었는데 어머나. 자, 여기서 제가 강조할 거 몇 마디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 뒤에 쭉 있는데 중요한 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독해력이라는 게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다. 말 그대로 하면 그렇지만 사실은 독해라는 건 우리 아시다시피 뇌에서 일어나는 온갖 복잡하고 신비로운 일들이 다 모여서 독해력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뽑아보면 논리력, 기억력, 어휘력, 이해력. 골라보세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기억력입니다. 우리 학원 교재가 워낙 좋아서요. 이 블라인드 테스트 이런 게 딱 들어가 있어요. 논술 교재에. 앞에 지문을 논설문 2개를 딱 읽습니다. 그리고 뒷장을 딱 넘기고 한 1분 30초 시간을 갖기 위해서 선생님이 노래를 불러줍니다. 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노래 부르고 애들하고 막 장난쳐요. 그럼 다 잊어버리죠. 그리고 자, 이제 생각나는 거 써라 이럽니다. 진짜 독해력 좋은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팍 차이가 나는 게 그 지점이에요. 독해력이란 기억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력도 다 포괄하는 거예요. 기억력이. 이해가 되는 애들은 기억을 더 잘해요. 또 거꾸로도 가능해요. 기억을 잘하는 애들이 이해를 잘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텍스트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텍스트 기억력은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방법. DH가 많이 들어간 고등어를 많이 먹는다. 두 번째, 오메가3를 먹는다. 우리 다 알잖아요. 책을 많이 읽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억력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은 독서밖에 없어요. 근데 독서 이러면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뒤에 할 얘기를 제가 좀 앞으로 끄집어내서 할게요. 독서하고 똑같은 활동은 운동과 식사예요. 자, 운동이 중요하다.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막 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럼 우리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 하루에 몇 분이면 되죠? 30분이면 됩니다. 독서 30분도 길어요. 20분이면 됩니다.
하루에 20분만 독서하면 돼요. 못 믿겠으면 우리 학원에서 독서 교육을 받았던 애들 제가 다 소개해 드릴게요. 서울대 가고 막 이런 애들 많습니다. 하루에 20분 독서해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독서는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운동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식사 마찬가지죠. 많이 먹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독서 어떻게 하실까요?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소설만 주상창 읽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독서? 골고루 해야 됩니다. 소설 문학도 읽고 비문학도 읽고 인문, 사회, 과학, 역사, 철학, 종교, 예술, 윤리, 여성학, 전쟁사 골고루 읽어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선생님 무슨 책을 읽혀야 될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꼬았네. 그 부분을 우리 학원이 엄청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학원의 논술의 탈을 쓴 비문학이에요. 애들 잘 모르고 있어요. 자기들이 논술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비문학 하고 있는 거예요. 워낙 재미있기 때문에 애들이 논술한다 이렇게 착각해요. 수능의 비문학을 논술의 방식으로 풀어낸 우리 학원만의 교재를 가지고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논리라는 게 뭐냐. 이것은 제가 컴퓨터로 글쓰기와 손으로 글쓰기가 왜 차이가 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논리는 간단한 말로 순서입니다. 논리대로 말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순서에 맞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럼 논리적이지 않다. 순서가 뒤죽박죽이라는 겁니다. 제 말 맞죠? 컴퓨터로 글을 쓰면 논리력이 안 늡니다. 왜 그럴까요? 드래그 앤 드롭, 복붙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쓰다가 사이에 커서 옮겨서 끼워 넣을 수 있죠. 지울 수 있죠. 그러니까 컴퓨터로 글을 쓰는 애들이 산만한 거예요. 컴퓨터로 글을 쓰게도 해야 되지만 손글을 반드시 쓰게 해야 돼요. 왜? 손글은 일단 삭제하려면 엄청 발이 아파요. 뭔가 끼워 넣으려면 대단한 결심이 있어야 돼요. 왜? 다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손으로 글을 쓰면 애가 머릿속에서 정리를 해야지만 글을 써내려갈 수 있겠죠. 아니면 연습장에 초고를 작성해야 되죠. 그래서 손으로 글을 써야지 논리력이 느는 겁니다. 애가 컴퓨터로만 글을 쓰는 애들 한번 보세요. 논리적으로 쭉 써내려가고 이런 게 잘 안 돼요, 실제로. 서논술형 시험을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꼰대같이 아이들에게 손으로 글 쓴 것만 우리 학원은 받아준다. 타임핑 친 거는 글 안 쓴 거로 친다. 우리 학원 그렇거든요. 제가 꼰대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가르쳐 보니까 손으로 글을 써야지만 논리력이 늘어서 그래요. 아이들이 그 훈련을 해줘야 됩니다. 또 하나 더. 글을 쓸 때 지우개를 쓰지 않게 하는 게 좋습니다. 지우개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 40분 지났는데 여전히 첫 문장 쓰고 있어요. 왜일까요?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그래서 계속 첫 문장입니다. 과감하게 지우개를 못 쓰게 하십시오. 글을 쓸 때. 그리고 아이들에게 틀려도 된다. 못 써도 된다. 이런 마음을 자꾸 줘야 돼요. 글을 우리가 왜 못 쓰냐면 잘 써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글은 누구나 다 힘들어요. 전문 작가들도 글쓰기를 힘들어해요. 못 써도 된다고 생각하면 잘 써져요. 이제 2페이지 나갔는데요. 제가 뒤로 뭐 다 갈 건 아닌데 우리 기억력 테스트 해보면 참 재밌는데. 이거 간단히 해볼까요? 네. 제가 한 7초 보여드릴게요. 우리의 뇌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어머니들 체험할 수 있게 안 시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7초. 지웠죠? 이제 한 30초 지나야 되니까 제가 노래를 하나. 이게
애들 앞에서라면 제가 얼마든지 판소리도 제가 좀 하는데 이쯤에서 다 같이 하면은 다 기억나니까 한번 조용히 써보시겠어요? 옆 가리고 옆 사람 안 보게. 순서 틀리면 다 틀리는 겁니다. 평균이 4개입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기린 하시던데 기차입니다. 네, 시간 됐습니다. 제일 처음에 뭐였죠? 자동차, 그 다음 코끼리, 그 다음 기차. 보통 4개라니까요. 자, 그러면 제가 방법을 바꿔볼게요. 우리의 뇌는 뭘 좋아하냐면 이야기를 참 좋아해요. 이야기로 만들어 볼게요. 자동차만한 코끼리가 기차 길 위를 걷고 있었어. 그런데 설탕과 풍선이 접시 위에 놓여있지 뭐야. 코끼리가 그걸 맛있게 먹고 있었지.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아이가 연필로 유리창을 깼어. 그러자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 의자가 탁 쓰러지지 뭐야.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제가 말도 안 되지만 이야기로 다 엮어냈죠. 같이 해볼까요? 자동차만한 코끼리가 기찻길 위를 걷고 있었어. 그런데 설탕과 풍선이 접시 위에 놓여 있었고 아이가 그걸 보다가 무엇으로? 연필로 유리창을 깼더니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 의자가 쓰러졌다. 진짜 되죠? 되게 신기하죠? 우리의 뇌가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독서의 효과를 제가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문학과 비문학을 골고루 익히는데 비문학 도서라고 해서 이야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책이라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원래는 이제 바늘로 이렇게 꿰매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식, 원래 책이 다 이야기예요. 책을 보면 아이가 논리적 사고가 늘고 기억력이 느는 이유가 책 속에 뭐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기억이 자극이 되는 거예요. 문학뿐만이 아닙니다. 비문학도 다 마찬가지로. 하루에 몇 분 읽으면 된다고요? 20분만 읽으면 됩니다. 실제 계산해 볼까요? 간단한 계산입니다. 우리 1분이면 한 몇 쪽을 읽을까요? 한 장을 읽습니다. 책이 A4 용지 한 페이지가 아니잖아요. 책이 좀 작잖아요. 국배판 이런 거는 좀 작습니다. 그러면 한 쪽, 두 쪽, 2페이지를 읽어요. 그러면 10분 지나면 한 20쪽 읽겠죠? 20분 지나면 아무리 못해도 30쪽은 읽겠죠? 하루에 20분씩 읽었어요. 열흘이면요? 300쪽을 읽죠. 그럼 중간에 어디 놀러 갔다 왔다 퉁쳐서 2주에 한 권, 책 한 권이 300쪽 안 돼요. 그럼 2주에 한 권, 이것을 20분씩만 읽어줘도 15분만 읽어도 돼요. 읽어줘도 2주에 한 권 읽을 수 있다. 그럼 한 달에 몇 권요? 2권. 우리 한 달에 2권 읽나요? 그리 못하죠. 한 달에 2권이면 상당한 독서량이에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하루에 20분만. 근데 요거 독서 교육은 제가 좀 시켜야 돼요. 자, 아침, 점심, 저녁, 잠자기 전. 언제가 좋을까요? 잠자기 전은 최악의 시간대입니다. 잠자기 전에는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혹시 잠들기 위해서 뭐 물리학 책을 펼치거나 이런 건, 예, 저는 그렇게 합니다. 언제가 제일 좋으냐? 운동이 언제가 제일 좋다고요? 아침 운동 아니면 저녁 운동이래잖아요. 독서도 똑같은 시간대. 운동하고 똑같아요. 아침 독서 아니면 저녁 독서가 잠자기 전만 빼면 됩니다. 자, 그럼 어디서 읽을까요? 한번 골라볼게요. 침대, 소파, 방바닥, 식탁, 의자. 예, 이런 데서는 읽으면 안 됩니다. 당연히 침대에서 읽으면 애들이 대부분 침대에서 와요. 그러니까 바르게 읽기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침대를 방에서 치워야 돼요. 아니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애들 방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할까요? 가방 던지고 침대로 점프하죠. 그 길로 2시간 자죠. 침대를 치우는 게 답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잔 이불 개고 정리하고 그게 자기 생활을 가꾸는데 훨씬 좋아요. 사실 우리가 침대를 놓은 이유는 이불 정리하기 귀찮아서 그렇잖아요. 침대를 치우는 게 아이가 자기 생활을 규모 있게 가꾸어 가는데 훨씬 도움이 돼요. 딱딱해서 못 사겠어. 내버려 두면 잡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독서와 관련해서 할 얘기가 뒤에 또 계속 있으니까 이건 또 뒤로 갔네요. 예, 요런 거는 이제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제가 빨리 말씀드리면 독해력이 좋은 아이들은요, 오감을 사용해서 책을 읽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책을 보고 나서 영화를 봤다고 착각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조금 저학년 아이들. 엄마, 우리 그때 그 영화 재미있게 봤지. 그런데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영화 봤다고 착각하는데 걔네들이 독해력이 좋은 아이들이에요. 왜? 책을 읽으면서 오감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상상력이라고 우리가 퉁쳐서 얘기하는데 자세하게 얘기하면 감각적 사고력입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요소들을 머릿속에서 계속 사용하는 게 독해의 과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수능을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독서는 어떻게 수능을 돕는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독서하고 수능 준비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수능, 특히 비문학은요, 분량이 너무 많죠. 그럼 막 애들이 빠르게 읽으면 대강 이해는 됐는데 문제 풀어가다 보면 정확하게 못 풀죠. 그래서 시간과 정확성 사이에 이 논리적인 모순이 있어요. 시간을 짧게 해서 빨리 읽으려고 하면 뭐가 떨어지죠?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내가 이번에는 바르게 읽어서 정확성을 높이려고 하면 시간이 모자라요. 여기서 독서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도움을 줍니다. 독서를 많이 해서 기억력에 자극을 많이 받고 훈련이 된 애들은요, 지문을 읽고 나서 선택지를 볼 때 내가 어디를 찾아가야 될지를 금방 알게 됩니다. 기억력이 좋은 아이들이 훨씬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어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남양 유업에서 나오는 우유 이름으로만 알고 있는 애들하고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에 관한 전기도 읽고 물리학 책도 읽고 양자역학 책도 읽고 이런 애들이 있다고 쳐봐요. 근데 수능 시험 보러 갔더니 상대성, 실제로 나옵니다. 상대성 이론 지문이 나왔어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누가 유리한가? 그 독서는 배경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줘요.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배경 지식이라는 것이 그 어떤 체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분야에 대한 어휘만 알고 있어도 그게 배경 지식이에요. 왜? 내가 아는 용어가 나오면 독해에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근데 읽어가다가 모르는 단어가 자꾸 툭툭툭 튀어나오면 막히고 짜증나고 연필을 던져요. 배경 지식은 이런 데서 도움을 줍니다. 내가 잘 모르더라도 내가 이거 예전에 봤었다. 그러면 적극적인 독서를 하게 돼요. 그때 뭐였지? 이거 하고요, 막연하게 이게 뭔 말이야, 이거 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은 애들이 유리하다는 게 독서가 수능을 요렇게 돕는다는 겁니다. 네. 이거 우리 쓰기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해놨는데요. 요거는 제가 딱 하나만 말씀드리고 벌써 1시간이 갔습니다. 얘기를 좀 빼줄게요. 글쓰기를 배우는 과정이 무엇과 같으냐.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학원에, 이제 우리 학원에서는 첨삭을 일일이 다 해줍니다. 선생님들이 손으로도 첨삭하고 그 총평 내용을 타이핑으로 쳐가지고 노트에다가 딱 붙여놓고요. 우리 학원
그 첨삭지가 유명해요. 언제 한 번은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어디 블로그에 압구정에 있는 어떤 학원의 첨삭지라고 어떤 어머니가 올린 게 막 돌고 있어요. 자기가 보고 감탄했다고 막 이런 게 돌고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일부러 그거 저작권 이런 거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 많이 돌아라 워 이거. 글쓰기는 노래를 배우는 과정과 비슷해요. 모든 글은 자신의 영혼을 담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담아요. 이곳에 주차하지 마시오. 이 짧은 글에도 그 주차 구역의 주인이 가지고 있는 분노가 서려 있어요. 모든 글은 영혼을 품어요. 아이의 영혼이 들어가 있어요. 첨삭을 난도질하듯이 하면 안 돼요. 지적을 하려면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고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요. 칭찬을 많이 해줘야 글을 쓰고 싶어져요. 글은 결국 내가 쓰는 겁니다. 내가 많이 쓰면 나의 글쓰기 실력이 점점 느는 거예요. 첨삭의 목표, 첨삭 지도의 목표는 아이가 용기와 희망을 얻어서 글쓰기에 재미를 붙이게 하는 거예요. 글쓰기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첨삭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선생님들 첨삭 교육시킬 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원의 첨삭을 읽어보시면요. 지적은 별로 없어요. 잘했다는 얘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놨어요. 아주 사소한 잘한 것도 막 잘했다고 뻥튀기 해놨어요. 어머님들이 전화하셔가지고 아니 애들 지적을 좀 해줘야지 애들이 바른 길로 갈 거 아니냐 그러는데 노래 배우는 거 한번 우리 생각해봐요. 끝났어요. 노래 선생님이 잘했다 잘했어. 그런데 그 끝부분에 호흡이 좀 너 딸린다 그치? 이러면 다음 연습할 때 어떻게 될까요? 하기 싫어요. 이게 우리가 그 노래를 가르칠 때는요 좀 큰 얘기를 하면서 가르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노래라는 건 있지. 너 첫사랑 해봤니? 아유 자식이 첫사랑 딱 만나서 네가 노래 불러준다고 생각해봐. 이 소절에서 어떻게 불러야 될 것 같아?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치셔요. 좋은 선생님들이. 글쓰기도 그런 과정이에요. 아이들 영혼 다치지 않게 해야 돼요. 어머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글 써온 거 왜 안 보여주려고 하겠어요? 어머님들 애가 보여주기 싫어하는 거 어머님 아버지도 억지로 보겠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자기의 영혼이 담겨 있어서 그래요. 보여준다고 할 때까지는 보시면 안 됩니다. 아이가 보여준다고 할 때는 굉장한 사건이에요. 마치 이벤트를 준비하듯이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거지하고 있을 때 애가 와가지고 학교에서 쓴 글을 읽어주겠대요. 저는 전문가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냥 고무장갑을 팍 빼고 손 깨끗하게 씻고 자리에 딱 앉아서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중간중간에 눈을 다 연깁니다. 맞네. 이야, 끝내준다.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하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포지티브 액션을 취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막 부끄러워할 만큼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다음번에 자기가 잘 쓰는 줄 착각해요. 계속 쓰려고 하겠죠. 많이 쓰면 늘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자꾸 쓰고 싶게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여기 일대 많은 학원들 가보세요. 애들 한 2달 다니면 쓰기가 싫어서 다니기 싫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학원 애들 안 그렇습니다. 수업 중에 첨삭노트 딱 나눠주잖아요. 마치 편지 열어보듯, 연애 편지 보듯이 딱 열어보 봐요. 애들이. 이런 게 노하우인 거예요. 자꾸 학원 자랑해서 죄송한데. 사실은 우리의 철학을 좀 가르쳐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쯤 하면 사실 제가 할 얘기는 이제 다 한 것 같습니다. 저 논술과 관련해서 또 대입 제도와 관련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자세한 내용은 학원으로 뭐 전화 주셔도 되고요. 예, 상담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